자, 김건희가 네. 조선일보 폐간을 운운했습니다. 네. 예,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좀 더 힘써서 폐간을 시켜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글쎄 말이에요. 참 아까워요. 좀 더 일찍 각성을 해서 좀 노력 좀 하지. 네. 아니 조선일보는 지금도 오늘까지도 네. 뭐 윤석열에게 대단히 우호적입니다. 거의 네. 유일하게. 네. 이런 마당에 김건희 이 발언은 상당히 좀 뜬금이 없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도 너무 궁금해지고. 김건희가 예. 조중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언론 개혁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거는 개인적인 사감, 원한과 관련이 있는 말들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일설에 썰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네. 뭐 그런 썰들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공개하기에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썰들이. 이게 이제 본인에 관련해서 뭐 네. 약점이나 혹은 감추고 네. 싶은 점 이런 것들을 조선일보가 확보를 했고, 근데 그 정보를 제공한 쪽이 한동훈과 그렇습니다. 그런 유관하고 예, 네. 그래서 빡쳐서 빡쳐서 그런 것이다. 네, 그러게 유력하죠. 그게 맞다면은 그러면 네. 김건희의 이런 언론 개혁 발언은 결국 자신의 불편한 점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하기로는 윤석열이가 명태균 황금폰을 이제 검찰이 입수를 했고 그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백일화에 드러날 상황에 놓이니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무슨 뭐 대한민국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자기 개인들의 이제 불편하고 네.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드러났다고 그죠. 언론 개혁을 운운하고 뭐 국가 개혁을 운운하는 그런 꼬라지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걸 보면 김건희가 예.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 김건희는 극우 세력이나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저쪽에서 추앙을 받고 예. 보호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지지도 받고. 예. 근데 이 김건희는 극단적인 사익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정치. 뭐 굳이 얘기하면. 야, 윤석열 너도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중요해. 나하고 우리 엄마 정도. 이런 철저한 사익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 김건희라는 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저희가 바람을 빼서인지 그 도주설은 쏙 들어갔어요. 예. 사실 뭐 좀 어렵죠. 도주하기가 쉽지 이제는 않죠. 국면에 이르러서는 도주하기는 실기를 한 것 같고요. 예. 오히려 탄핵이 돼서 밖으로 나갔을 때 거기 관저에서 그때가 도주 가능성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네요. 어디 뭐 이상한 집을 구했는데 비밀 통로가 있다든가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니 혹은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그 김건희가 윤석열 파면 전에 체포될 것이다 이런 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검찰에서. 그러면 좋고요.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는 여전히 도주설은 항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정해 놓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는데 이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 이 사람의 그 발언을 보니까 뉘앙스 느낌상 이미 출국 금지가 된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도주를 한다면 그럼 국내에서 도주를 해야 할 텐데 도주 어떻게 할까 또 궁금해지고요. 우리 누구야? 김성훈이 웬 다이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점집 같은 데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점집으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5대 명산 곳곳에 점집에 가가지고 숨으면 숨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김건희는 이제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하기에는 어렵죠. 힘이 많이 빠졌고 사실 뭐 그래서 그동안 윤석열 그 탄핵 반대 집회 이런 극우 집회들은 실상은 윤석열의 그 업무 복귀를 직무 복귀를 바란다기보다는 임박한 조기 대선 때 어떤 극우 세력들을 응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신경증적 발악이라고도 볼 수 있죠. 워낙 위기에 몰리고 앞이 안 보이니까 열이 뻗칠 대로 뻗쳐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장을 열어주니까 또 거기에 그동안 분노가 막 쌓여서 아무거나 때려부수고 싶었던 사람들 다 나와서 설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도 유효할까요? 그 조만간 헌재 판단이 있을 텐데 난동을 일으킬지 극우들이. 헌재가 판단을 내리면 난동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극우 집회가
빠른 속도로 허물어진다. 쇠락할 수 있다. 예. 초기에는 뭐 일부 극렬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네. 한국의 이 극렬 세력은 테러 집단으로 발전할 정도까지는 못 돼요. 여러 가지 조직적 기초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 극렬 세력의 난동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탄핵 이후엔 전반적으로 쇠락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근데 다른 나라 특히 이 중동 가 보면은 네. 이슬람 국가 IS 네네. 등은 정치 신념하고 종교적 신념이 합쳐져서 네. 그 폭력 세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기를 잡고 그 국가의 어떤 법 체계를 흔들고 그렇게 됐을까요? 그 트럼프 쪽에서 유세할 때 그랬나요? 네. IS는 힐러리가 만들었다 뭐 그래가지고. 힐러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테러 조직이라는 게 정설이고요. IS가? 예. 그게 이제 중동이나 이런데 네, 공격하기 좋게 네. 미국이 대응하기 좋게. 그래서 IS는 미국은 절대 공격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미군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IS가 아니라 US였군요. 네, 그래서 예. 이번에 USAID가 해체되고 트럼프에 의해서 뭐 NED도 자금줄이 차단되면서 네. 해외 그런 어떤 테러 조직의 수도꼭지가 잠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앞으로 이슬람 쪽의 테러 조직도 상당 부분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슬람 국가에서의 테러 조직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하고 막 맞서고 연계된 있어요. 이슬람의 어떤 뭐 영광을 재현하겠다 그렇지만 실상은 이슬람교가 평화를 숭상하는 종교거든요. 물론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했는데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도 있는데 네. IS는 그렇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IS는 그런 점에서 미국의 지원, 네. 그다음에 그 종교적 근본주의 네. 이런 게 결합되면서 성장한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은 종교적 근본주의가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한국인들이 종교에 빠지는 건 정도가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관계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빠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람 위에 종교를 두는 걸 싫어합니다. 네. 이건 제가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는 책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과몰입을 안 해요 종교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종교 분쟁이 없잖아요 별로. 예. 네, 그러니까 종교에 빠져서 타 종교를 막 치려고 그러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극우 사대주의 극우 세력이 추종하는 그 사이비 종교 네. 일부 그 사람들 빼고는 네. 다수가 그쪽에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단 말이죠 사회적으로. 네. 거기에다가 자금 지원도 이제 어렵죠. 네. 한국도 끊겼습니다. 뭐 중동만 끊긴 게 아니에요. 이 NED가 끊어지면서 네. 한국에 국으로 들어오는 미국 돈도 멈췄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지원도. 그러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다 풍선 보내는 자들도 다 NED. 미국 돈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게 NED입니다. 자금 끊어졌죠. 이제는 그러면은 뭐 더 이상 풍선을 보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박상학이 예. 그게 NED 작업을 받아야 돈을 버는 건데 NED가 지금 돈을 못 주는데요. 뿌리는 뭐예요? 자기 돈으로 뿌리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뭐 어떤 철학을 가졌거나 정치적 이념을 가져서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앵벌이 하는 겁니다. 앵벌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돈 끊어지면 못 날려요. 그죠. 우리 그 전광훈이가 성조기를 좀 더 이상 들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흔들어도 이제 뭐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뭐 들어온 게 있었던 모양이죠.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같이 흔들고 저는 보니까. 있었을 거로 봅니다. 정말 참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게 다 미국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지금 생긴 일들이죠. 예. 이런 국민의힘도 지금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혼란에 빠져 있다고 봐야죠. 예, 헌재 처부수자 이런 발언이 나오고 말이죠. 예, 참 지금 보니까 김문수가 엄청나게 몸을 풀고 있다고 합니다. 권력욕이 일생일 때 나한테 드디어 왔다. 온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지금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게다가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후보가 김문수다 보니까 김문수님이 후보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 비대위원회도 김문수 하면 야야 중도가 표를 주겠냐 이래서 처음엔 꺼려했는데 완전히 이제 먹힌 상황이라고들 얘기하면서 야당들 상황이다. 이게 자포자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잘 됐네요. 잘 됐어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 순식간에 이렇게 먹히게 됐는지도 싶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 한국 극우 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대선 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선 주자를 내세울 수가 없다. 자기네 내부에서 그러니까 극우 세력 내에서 정치 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하고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치명적인 지금 문제거든요. 물론 그 배경에는 극우 보수 세력 전반이 옛날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고 이제 맛이 갔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대권 주자를 못 세우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박근혜 때부터입니다. 사실. 그때 자체로 내세울 주자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관리하던 박근혜라는 인형을 데려와서 내세웠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때도 역시 대권 주자가 없으니까 밖에서 빌려와서 내세웠던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대선 주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생각해보면은 국민의힘이 말이죠. 그 이미 노태우 때 이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 거기까지는 뭐 인정. 근데 김영삼은 또 외부 민주진영에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수혈이죠. 그리고 이회창 형님도 사실은 저기 법조계에 계셨던 이미지 좋은 사람이어서 데려왔던 것이고 그 뒤로 이제 이명박도 수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수혈이죠. 사실은 그 기업인이었다가 들어왔는데 정치 잘못했다가 한번 그 저기 국회의원직 날라가고 박근혜도 박정희 딸로서 영입한 거고 그 당에 뿌리를 둔 그런 어떤 정강 정책을 그 계승하면서 훈련되고 학습된 그 정당인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굳이 엄밀하게 따지면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냥 짧게 좀 봐주더라도 박근혜 때부터는 그야말로 갑자기 어디서 대선 주자를 꼬아서 대선을 치른 정당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당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한국 극우 세력은 끊임없이 한국에서 축소됐습니다. 조금씩 시대를 거치면서. 그게 지난 총선 때는 어디까지 갔냐 하면 지역 정당화되는 그 영남권 정당으로 좁혀졌죠. 영남 자민련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대별로 봐도 노인 정당화됐죠. 노인 세대의 지지만 받고 있는. 그리고 70대. 이게 지지 기반이 대단히 협소해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협소해질 거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야, 우리가 너무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중도층이고 뭐고 다 이렇다. 우리 골수 지지층 말고는 지지해주는 세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좀 내일부터 착한 짓도 좀 하자.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착한 짓 할 리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 어차피 안 된다. 그냥 자포자기. 그리고 뭐 될 대로 되라. 막 나가자. 뭐 민주당이 된들 뭐 우리가 뭐 그동안 뭐 고달픈 것도 없었고 뭐 영남이나 먹고 국회의원 자리나 차지하고. 국회의원 자리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렇죠. 집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집권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야망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야 집권은 둘째치고 나는 대구시장만 계속하면 돼. 홍준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당의 분위기도 수권 정당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지역 정당 쪼그라든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걸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게다가 이대로 그냥 지역주의에 그 기대 가지고 계속 국회의원 해먹으면 된다. 근데 또 중대한 또 그 걸림돌이 생긴 게 트럼프가 북한하고 수교를 해버린다? 이제 뭐 사실은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북한이라는 그 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적이 사라지고 그 적이 미국하고 수교한 마당에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가질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역주의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걔네들이 뭐 무슨 수로 그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냉전 논리로 먹고 사는 친구들인데 북미 수교가 있으면 남북 관계도 좋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수교될 수는 없어요. 동시에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북 관계도 완화돼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기차가 뚫려서 수송로가 열리고 트럼프는 북에다가 트럼프 타워 세우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또 우리하고 언어가 같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영토는 2배로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냉전 세력이 계속 뭐 북한 욕하고 간첩 욕하고 하면서 정치하는 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안 먹히죠.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진짜 수도권처럼 선거운동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이준석이 가장 국민의힘 한심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도권에서는 막 지하철 입구에서 막 명함 나눠주고 막 악수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욕 먹기도 하면서 그래도 찍어달라고 그렇게 고개 조아리고 선거 때만이라도. 근데 대구 경북 뭐 부산 울산 경남은 여기 항상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홈그라운드다 보니까 선거운동을 안 한대요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이 또 당 지도부가 되니까 항상 선거 국면을 안이하게 보다가 개피 보고 수도권에서는 계속해서 그 영토가 좁아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니 뭐 젊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노쇠화된 정당으로 맞습니다. 가버리는 것이고. 게다가 젊은 층 앞으로 대선 국면 지나면 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개혁 추진하면. 그러면 앞으로 국힘당 지지 세력은 진짜로 70대 이상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 좋은 징후입니까 이게. 게다가 또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돈이 끊어지게 되면 알바들도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시위대도 사라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누가 거기다가 뭐 돈을 쏟아붓겠어요. 재벌들도 이제 뒷받침해주는 일이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북한 때려잡자 하는 세력을 한국에 놔두고 싶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리하고 싶겠죠. 맞습니다. 아주 지금 재밌게 돌아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 내에 그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반 이재명파 대표적으로 뭐 임종석이라든지 김동연이라든지. 임종석은 이재명 경쟁자를 지지할 것이다고 이재명 대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김동연은 그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제 뭐 사법적으로 이제 그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유죄 판단을 받아서 정치를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 이러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같은 경우에 저런 얘기를 한 것은 뭔가 좀 딜이 안 됐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죠. 만나서 뭔가 요구를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이른바 비명 반명 친문들은 앞에서는 뭐 우리가 뭐 민주공당으로서 당이 독재로 흐르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그 거창한 걱정은 다 하고 실제로 문 닫고 단둘이 만나면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욕망을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아무개를 좀 심어주고 아무개가 뭐 이번에 어디 가는데 뭐 공천도 주고 뭐 한 자리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딜을 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또 딜을 또 받아줄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느낌은 그래요. 딜을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절했을 겁니다. 거절하면 이제 빡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종석은 약간 땡깡 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열받으면. 그렇죠. 항상 이 사람은 임종석은 말이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특혜의 인생이었어요. 전대협 의장 때부터 맞습니다. 시작해서 꽃길만 걸어온 양반이죠. 그렇죠. 대접받고.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당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안 해주자. 불복하면서 혼자 선거운동하는 땡깡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왕십리역에서. 제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아주 뭐 좀 사실 추한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땡깡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번 발언도 거의 땡깡에 가까운 발언 아닌가요? 그렇죠. 난 60 쳐먹고 지금 아직도 땡깡을 부리면 이게 도대체 답이 없는 거지? 딜 안 받아줬다고 경쟁 후보를 지지하겠다. 참 몽리라고 봅니다. 속으로 이재명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놀고 있네. 아직도 그렇게 철없이 사냐 인생을 뭐 이런 생각했겠죠. 넌 시계가 87년에 멈춰 있구나. 아마 89년에 멈춰 있구나. 뭐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속으로.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이제 김동연 같은 사람은 임종석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죠. 대놓고 막 들이받고 이런 쪽은 아니죠. 교묘하고 은밀하게. 역시 뭐 기재부 관료 출신답게. 아주 그냥 살짝 안 보이게 뒤에서 호박씨 가는 쪽이라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눈엔 다 보여요. 그렇죠. 보이죠. 행적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놓고서 막 까고 욕하고 하는 모습보다는 사법부에서 어떻게 좀 처리해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동연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실력으로 뭘 해볼 생각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항상 남 잡아뜨리는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어부질이 아니에요. 이명박 때도 기재부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고요. 저 기재부에 뭐 차관을 냈나 그렇고 저기 박근혜 때는 국무조정실장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수 정권 때 김동연은 보수 정권 때 한 자리 했던 사람이에요. 민주당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피아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 사람은 대놓고 싸우는 전략보다는
뒤에서 어떻게 잡아때리게 하는. 그렇지. 네. 누가 나 대신에 좀 꼬꾸라뜨렸으면 좋겠다. 제껴줄까.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네. 임종석은 이재명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예,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김동연은 아직도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뭐 신락 같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고요. 나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네,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정세인식의 차이가 둘 사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야비합니다. 정치를 어디서 이상한 데서 배운 것 같아. 야매로 배운 것 같아. 네, 그건 뭐 이제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의 특징이죠. 절대로 이제 국민한테 지지받기 힘드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내각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뽑지 않아도 권력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길. 예. 아주 정말 아주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날로 먹는 정치의 달인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미래가 없겠죠, 이 자들은. 그렇죠. 요즘의 시대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참여해서 눈 부릅뜨고 감시하는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선거 끝나면 집에 가서 다 이제 정치에 관심 끄고 네. 생업에만 종사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네. 이제 국민들이 1년 내내 12달 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정치가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그렇죠. 윤석열 때 아주 비로소 절감한 거예요.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이. 네. 그리고 이제 그 트라우마도 있잖아요. 촛불 이후에 우리가 문재인 정권 믿고 맡겼더니 안 하더라 아무것도. 그 이번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각성이 있어서 사실 민주당의 장원으로 막 참여하고 공천 과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시대가 열린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는 사람들이 촛불 이번에 항쟁을 통해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까지 또 그 이후 과정까지 그냥 집에 가서 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더 정치에 적극 참여를 할 거예요. 네. 그런 거 보면 박용진이가 좀 머리가 있어요. 한번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대표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에게는 우리가 까방권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박용진은 눈치는 좀 있죠. 눈치가 있어. 조금 눈치는 있죠. 눈치가 있는 점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나머지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의 주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 견적이 안 나오는 인간들이에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인간들에게는 뭐 할 수 없죠. 집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하여튼 뭐 두 사람 오래 못 볼 것 같고. 민주당 경기도 쪽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김동연은 완전히 환상 속의 그대라는 거예요. 환상 속의 그대. 그 저잘난 맛에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잘나가지고 경기도지사 했지 무슨 내가 언제 이재명 덕을 봤어? 뭐 이런다는 거죠. 이재명 덕 아니었으면 널 왜 찍니? 얘는 간신히 이겨놓고 간신히 이겨놓은 건 이재명 덕이야. 그러게요. 그날 너무 웃긴 게 그 2022년 6월 지방선거 아니었어요. 새벽 5시가 되도록 그냥 결론이 안 나는데 그 신문사 마감이 그 새벽 한 2시 3시쯤 아니겠습니까? 그땐 김은혜가 살짝 앞서서 경기도의 어떤 신문은 그 김은혜 당선으로 신문 찍어가지고 돌렸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잘 털을 닦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였다면 자기 실력은 변변치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선되고 나서 선거운동 도왔던 이재명 쪽 사람들을 다 그냥 집에 보내고 그 심지어는 반 이재명 쪽이었던 똥파리들을 또 대거 또 경기도에 들여왔다는 거죠. 이런 배은망덕이 이어졌습니까 이게? 하여튼 김동연 씨 이제 뭐 하여튼 무익하진 않았어. 당신 같은 사람이 견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단번에 알게 됐으니까. 그런 인간들을 곁에 두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쓰고 경제부총리로 쓰고 참 그분의 어떤 안목도 정말 엽기적입니다. 문재인 그룹 자체가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번에 쉬어야 됩니다. 대사 때 무슨 또 장이 열렸다고 또 한 몫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좀 쉬세요 좀들. 자, 우리 김태형 소장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 텐데 다음 주에 아마 잘하면 파면 선고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하면 다음 주 금요일 혹은 이번 주 금요일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 몇 단계 앞선 전망 심리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국의 그 앞날을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